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형선입니다. 올해 58이고 경기도 수원 북쪽 변두리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논이 두 마지기뿐이었고, 봄이면 새벽같이 밭으로 나가 모종을 심고, 여름이면 들깨와 참외를 땀으로 길렀습니다. 형제자매가 여섯이나 되다 보니 늘 양보와 인내가 일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가장 큰 소원은 엄마 손이 아닌 내 책상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글자를 제대로 모르셨어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이 있으면 밥은 굶지 않는다. 그 말은 제 평생을 지탱해주는 줄기 같은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엔 바로 섬유회사 경리로 취업했지만 퇴근 후엔 책을 들고 야간대학으로 향했습니다. 그땐 돈도 시간도 빠듯했지만 언젠가 내가 번 돈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거란 생각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경야도 끝에 회계학 학위를 받았고 숫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 제게 확실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계획하고 감내할 수 있는 힘이었죠. 30에 늦깎이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철 구조물 설치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일은 성실히 했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기관지염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 자연스레 가장 역할은 제게 돌아왔죠. 저는 낮에는 사무직, 밤에는 재택 부업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30 중반 무렵엔 한 중소무역회사로 이직했고 외화 계산과 수입세 정리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책임자까지 올라갔습니다. 40대 중반부터는 연봉이 4천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저에겐 그게 참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적금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두 아이 모두 사립대 졸업장을 손에 쥐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텨온 결혼 생활은 결국 쉰을 넘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성격 차이, 생활 방식의 갈등,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버텨온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이었습니다. 남편과는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정리를 했고 아이들은 이미 자리를 잡아 제 곁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혼 후 처음엔 그 고요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것이 자유임을 깨달았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인생을 내 뜻대로 꾸려보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월세로 떠도는 삶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사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2021년 겨울 저는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원 근처를 알아봤지만 마음이 이끌린 건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갖는다는 건 어릴 적부터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개소에서 월계미룡 아파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30평형대였고 노원구 월계동이라는 주소가 좋았습니다. 인근 광운대역까지 도보로 닿는 교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단지가 오래되긴 했지만 관리가 깔끔했고 주민들 사이에선 재건축 추진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입주민 게시판엔 추진위원회 공고와 주민 설명회 공지가 붙어 있었고 이제 슬슬 신축 기대해도 된다는 중개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지 상가에는 병원, 약국, 헤어숍, 분식집까지 골고루 있었고 근처에는 초등학교와 마트, 도서관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서울이라곤 믿기 힘들 만큼 조용했고 마들로 대로변의 나무들은 계절마다 풍경을 바꿔주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여기 오래 살아도 후회 안 해요라고 말해준 게 제 마음을 단단히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계약했습니다. 매매가는 8억 6천만 원. 당시 제 손엔 퇴직금과 모아둔 저축으로 약 3억 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대출과 전세 임차인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3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는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제 순수 투입 자본은 3억 원. 제 삶 전체를 쥐어 짜는 액수였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집 한 채에 담았습니다. 겁도 났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섰습니다. 이 집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지금 사면 내년에 2억은 그냥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이미 은평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 팔기를 2번이나 성공했다며
부러움을 샀습니다. 저도 두어 해 지나면 가격이 오를 테고 그때 경기도 외곽이나 고향 근처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욕심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안정과 자립을 위한 한 번의 투자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사한 첫 해는 무난했습니다. 대출 이자도 감당 가능했고 세입자도 제때 월세 없이 살아줘서 관리가 편했죠. 하지만 2022년 들어 집값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매물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비슷한 평형 아파트들이 1억 넘게 가격을 내렸는데도 팔리지 않았고 저희 단지에도 매매 문의는 거의 끊겼습니다. 그 무렵 제 직장도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전환 제안을 받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생각하면 치명적인 판단이었죠. 그 뒤론 소득이 완전히 끊겼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만 버티자는 마음으로 카드와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던 중 막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쉬게 되면서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카드값이 100만 원을 넘긴 날도 낯설었습니다. 한 번쯤은 생길 수 있는 일이겠거니 했고 다음 달엔 줄이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월세 수입은 없고 이자 납부일은 계속 돌아오고 병원비와 식비, 통신요금,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두 번 보내준 생활비가 모두 카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이 됐고 결국 카드 리볼빙과 현금 서비스까지 쓰게 됐습니다. 눈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자는 쌓여만 갔고 저는 매달 돌려막기에 가까운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카드 회사들은 처음엔 전화를 걸었고 몇 번 무시하자 문자와 서면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즉시 납부 바랍니다라는 문구 밑에는 미납 시 가압류 진행이라는 붉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에 쥔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2023년도부터 여름 사이 5곳이 넘는 카드사와 대부업체가 제 집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순간부터는 변제도, 협상도 불가능해졌고 그 돈은 결국 법원으로 가는 문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23년 여름 결국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기력했고 두려웠고 무엇보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이었고 경매는 제 재정의 심폐소생술이 끝났음을 말해주는 사망선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송달장을 받기까지 저는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고 두통약과 커피로 하루를 견뎠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그 집 좋다며? 서울살이 부럽다. 라는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고 자식들에겐 더더욱 숨기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는 말은 사실 그 어떤 말보다 비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이계라는 송달장을 받았을 때 제 안에 있던 모든 회피가 깨졌습니다. 문을 덜컥 열었는데 등기부등본 복사본과 함께 날짜가 적힌 봉투를 보며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더는 숨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낙찰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제 인생은 법원의 시간표 위에 놓이게 됐습니다. 2024년 4월 경매가 진행됐고 결국 낙찰이 이뤄졌습니다. 낙찰가는 6억 3천만 원, 제가 2021년에 8억 6천만 원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 줄어든 셈이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집을 살 때 투입했던 3억 원의 자기 자본에서 집값 하락분으로 2억 3천만 원이 사라졌고 그나마 남은 돈도 곧 소송 비용과 체납세금, 법원 수수료, 연체이자에 흘러들어갔습니다. 계산해보니 3천만 원 정도가 그런 비용으로 소진되었습니다. 그동안 빼서 썼던 카드론까지 갚으니 순자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58세에 겪은 노후 준비의 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의 노동, 포기했던 외식, 무너진 잠, 그리고 노후는 안정되게 가자는 제 인생 설계 전체가 무너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못했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엄마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지만 밤에는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엄마의 상황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막내는 경매 결과를 우연히 알게 되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같이 버텼어야지라며 울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제가 그 짐을 얹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가장 아픈 순간은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어른이 되는 때였습니다. 지금 저는 수원 등교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작은 창문, 그리고 조용한 밤이 있는 집입니다. 이사 온 첫날엔 밤새 울었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텀블러에 커피를 담고 근처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재무설계 책을 다시 읽고 연체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천천히 저 자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덤벼든 것이 부끄러운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노후란 단어는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아니라 누구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전장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병원비 한 번이면, 자식 걱정 한 번이면 재정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금 나오기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말은 위기 속에서는 아무 힘도 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저는 그 환상을 3억이라는 비용으로 배웠습니다.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